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분석하면서 미국 시장, 해외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점검하면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전문가를 모시고 깊이 있는 진단을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무래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리포트를 하나 내셨는데 네. 7월은 괜찮다. 네. 그런데 8, 9월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네. 조금 마치 최근에 주가 흐름을 예견하셨던 듯이 리포트를 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반기 증시 방향성은 상승으로 보고 있는 뷰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승 강도가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증시를 견인했던 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저효과 때문에 아마 발표되는 경제지표, 이익지표의 레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5년과 2019년 5년 동안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7월, 8월, 9월 각각 2.5%, 마이너스 1.0%, 그리고 0.3% 평균적인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7월 달이 어떻게 보면 연간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달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네. 이 과거의 계절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7월 달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하반기 증시의 향방을 좀 결정할 중요한 지표를 좀 보고 있는데 13일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5월달 수치가 전년 동월 대비 5%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는 그보다 더 낮게 나와야 하반기 때 증시가 올라가는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 예상치를 상회해서 이제 전월 수준을 좀 상회하는 숫자가 나와버린다고 하면 아마 하반기 때 이 물가, 금리 불안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들이 좀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하반기 증시의 방향성을 좀 가늠해야 되는 지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음 주 나오는 그 지수를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수석 연구님 말씀만 들어보면은 하반기에 미국 주식시장의 눈높이를 조금 낮추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올해 상반기 이전까지만 보면 주가가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아마 차트 보시면 기울기가 상당히 90도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그렇죠. 예. 확인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상승 강도를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거와 연결지어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2007년도 이후에 네. 이 글로벌 증시의 연간 수익률 그리고 저점 기준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보통 이제 저점에서 큰 폭으로 올랐던 그 이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률이 조조한 패턴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랬네요. 예, 지금 네. 보시는 빨간색 화살표 된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지난해 글로벌 증시가 68%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이유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 수익률이 10%가 채 못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에서 15% 정도 연초이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률 눈높이를 한 15%에서 20% 정도로 좀 낮추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2000년도 이후에 이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 사례가 3번 있었습니다. 네. 2001년도 부시 그리고 이제 2009년도 오바마 그리고 2017년도 트럼프 행정부 이렇게 3번의 정권이 바뀌었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집권 연차별로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해 놓은 차트입니다. 집권 1년차 평균 수익률이 사실 9.9% 정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해도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 사실 좀 이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동성 효과라는 게 아마 하반기 때는 역할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이전까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어떤 견인하는 역할을 좀 해줬다고 보면 하반기 때는 이 주가의 하반 경직성을 높이는 역할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효과만 믿고 증시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다른 시각으로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리포트에는 보면 이제 미중 간의 갈등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 주식시장에 물론 이제 미국 주식시장 되겠죠. 우선은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사실 미국, 중국 투자를 얘기할 때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투자자들이 계셔서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상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대비하면 앞으로 이제 갈등 강도가 약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노이즈로 작용할 여지는 낮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좀 약화될 수 있다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기후 변화 그리고 핵 방지 이런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이 중국 시장으로 미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대규모 경제 제재를 추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제 이익과 손실을 가늠하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좀 저지하는 노력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투 간의 갈등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물론 이제 갈등은 벌어지겠지만 미중 간의 그런 갈등을 더 심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미친 영향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수석 의원님, 그럼 이제 올 하반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주요국들이 재정 지출을 계속 해야 됩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올해 3월달 글로벌 경기가 이제 경기 호황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런 국면이라고 하면 이 이자율보다는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주요국들이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정책 장세에 대한 기대는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3분기 때는 미국은 좀 감속을 보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가속하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에 연동돼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3,200포인트 이하에서는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 7월 달은 상승한다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결국 미국과 한국의 이 모습들은 좀 동일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하반기 때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금리와 물가가 아마 상반기보다는 레벨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 비슷한 성격을 가진 대상이 미국의 나스닥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로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섹터로 놓고 온다고 하면 IT,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테마로 놓고 온다고 하면 친환경 내에서는 저탄소,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인프라에서는 차세대 통신 그리고 보건의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관심을 가질 섹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뭐 기아차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미국 주식으로 좀 관심을 높이신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상에 대표되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친환경에서는 저탄소 부분에 스털런 그리고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이 있고요. 진코솔라라는 기업도 있고 전기차에서는 테슬라 또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 그리고 이제 수소차에서는 블룸에너지라는 종목 그리고 인프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차세대 통신에서는 이키닉스 그리고 아메리칸 타워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에서 본다고 하면 텔라닥 헬스 그리고 이제 비바 시스템즈 이 종목들을 하반기 때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리포트에 그 중국 주식시장이 3분기에 그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언급도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중국 상해 시장을 봤더니 금년에 시작할 때 3,45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고점이 2월 달에 나타났죠. 3,730이고요. 지금 현재는 다시 연초 주가랑 비슷한 3,450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우리 수석 의원님 말씀은
3분기에는 중국 상해 지수가 약 4,000포인트도 한번 건접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셨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 중에 중국은 좀 더 확장 정책 쓸 것이라는데 그 베이스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네, 사실 지난해 올해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는 G20 국가 내에서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올해는 신흥국에 접근을 할 때 이 정부 정책이 계속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 중국 정부가 지준율 인하와 같은 어떤 경기 회복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정책을 꺼내들었다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 회복 속도를 유지하는데 정책 카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 올해는 이 중국 경제 가치 회복을 증시가 분명히 반영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상해 종합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4천 시대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제 최근 막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일단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는다고 하면 남아 있는 연말까지 아마 지금보다는 지수가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웃 국가인 일본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본 이제 보름 뒤면은 동경올림픽이 열리죠. 어찌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홀순연도, 보통 짝순연도 올림픽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홀순연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발표를 했습니다. 무관중 경기를 하겠다. 과연 우리 선수들이 그만한 좀 역량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경쟁을 한다는 것이. 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본 동경올림픽도 있지만 정말 궁금한 건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네. 225가 영 힘을 못 써요. 네네. 오히려 중국도 그렇지만 일본은 더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우리 수석 위원님 보실 때 일본의 경제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일본 증시가 선진국 내에서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이제 변경됐던 이유들도 보면 지금 일본 내 코로나 확산세가 범상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영향을 준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도쿄올림픽을 무관중으로 개최하게 된다고 하면 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제 쓰였던 재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결국 이 일본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 일본 증시가 다른 타 선진국 증시 대비해서는 사실 상승하기에는 좀 여력이 좀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 내에서 이제 투자 비중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을 가장 우선해서 봐야 된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이 중립적으로 이제 일본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유럽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중립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그냥 시장의 어떤 평균적인 수익률 정도만 좀 기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평소 궁금했던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미국은 3대 지수가 대표지 않습니까?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인데 제가 볼 때 다우존스는 우리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에 큰 영향 안 주는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S&P하고 나스닥에 영향 주는데 이건 조금 의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석 위원님 보실 때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까? 일단 S&P 500 지수 당연히 코스피랑 연동돼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더 크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워렌 버핏도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놓고 온다고 하면 S&P 500 지수를 더 우선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올해 1월달 경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경기 호황으로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과거 4번의 위기 국면에서 이 경기 호황 국면의 어떤 수익률과 섹터 선택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수익률은 당연히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수익률이 좀 월등하게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호황 국면에서는 뭐 S&P 500, 나스닥 방향성은 동일하겠지만 조금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나스닥이 조금 더 이제 아웃퍼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뭐 S&P 500 지수 관련해서 가치주, 성장주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뭐 장기적인 얘기였고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는 가치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가 물가를 올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4월 달부터는 사실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크게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미 시장에서 생각하는 물가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1분기 때 대부분 반영됐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남아있는 하반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데이터를 봤더니요, 금년 2021년 1월 달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그마치 18조 5천억의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요. 자, 그리고 3,300포인트부터 오늘 3,200까지 내려간 연 4일째 거의 1조 3천억의 폭탄 매물을 쏟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 앞으로 수급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난해 코로나19 이후에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 자금 동향을 주목을 해야 됐었고, 실제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을 때 국내 증시 역시 상승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는 좀 수급 주체의 어떤 영향력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지금 현재 70조 원 정도 가까이 좀 대기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수급 주체는 외국인, 기관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 좀 달려있다 그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70조 원 가까이 되는 이 고객 예탁금이 대기하고 있는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의외로 시장은 다음 주부터 좀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다음 주 13일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를 꼭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수치가 발표되고 나서는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좀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면 사실 좀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유효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럴 때 좀 떨립니다. 시장이 50포인트가 넘는 급락 장세에서 전문가분이 이렇게 지표 13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온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물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설사 외국인이 판다 해도 지금 국내 동학 개미들의 힘은 70조 원이다. 외국인을 이길 수 있다라는 굉장히 말씀하시기 힘든 얘기를 했을 때 참 한편 고맙고 한편은 매우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해외 글로벌 증시를 통해서 우리 국내 증시를 분석해본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